네, 오늘 정치권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먼저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특별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대상자 발표가 있었고요. 한 줄로 좀 정리하자면 정치인들을 배제한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인들에 대한 복권, 또 사면 등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운용의 폭을 좀 넓혀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많이 관심을 뒀던 건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사면 문제였을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지지도 하락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또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측면 속에서 국민 통합에 대한 목적을 바탕으로 두는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앞으로 시일을 두고 또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첫 번째 광복절 특사에선 배제가 됐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 집행 정지를 통해서 일단은 구속돼 있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뿐 아닌 야권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문제 그 이후에 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아마 지지율이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부정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 걸 고민한 걸 보이는데 근데 저는 약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인수위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요구까지 했었고 사실은 출근길 문답 이럴 때도 20년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마치 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을 요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문답할 때도 고려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임 대통령한테 해달라고 요구하고 본인도 이제 하겠다는 취지로 내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면 여부 판단을 여론으로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지지율에 어쨌든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물론 정치인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는 얘기했지만 그 바뀐 입장 에 대한 건 뭐냐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입장 태도와 바뀐 태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다. 저는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도 해주신 만큼 바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2주차 한국갤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 66%.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긍정응답이 1%포인트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큰 반전의 계기는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멈춰 세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던 이번 주 월요일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자진 사퇴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악재를 씻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전국을 강타했던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마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돼야 될 한 주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잡지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또 집중호우가 내리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줬던 국민들의 많은 비판들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집중적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보여주고 또 다음 주면은 취임 100일이 다가옵니다. 예. 이 취임 100일에 대한 겸허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국민들께서 왜 정권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면 다음 주부터는 지지율이 반등하게 되는 계기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락세는 일단 멈췄는데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많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지난주에 24%였다가 지금 1% 정도 올랐는데 이게 25%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25%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낮았을 때가 29%였고요. 갤럽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나마 그래도 지금 말씀처럼 그래도 뭐 재난, 민생 이쪽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보면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대세 반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게 뭐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뭐 여당이든 정부든 뭐 좋은 소식이 잘 안 들리거든요. 엇박자 나오고 어찌 보면 다들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서로 지지율 떨어뜨리기 경쟁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제가 보기에 뭐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무능. 그다음에 할 줄 아는 게 뭐냐. 경제 대체, 인사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대통령이 관심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 문제, 인사 문제 아니면 무능력, 경제 대처 문제 이런 문제에 제가 보기에 더 집중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여론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사안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어제 수해복구 자원 현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징계 뜻까지 밝혔는데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저렇게 나왔으면 아마 국민들도 그래 뭐 비대위원장 역할 하네 생각했을 텐데 비대위로 어찌 보면 첫 번째 뭐 이게 행사라고 표현이 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데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랬거든요. 뭐 농담도 잘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이 굉장히 어찌 보면 커지니까 이제 와서 이제 징계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진정성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이 뭐 그날 봤습니다만 항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이 재난이 났을 때 기자들 언론사를 동원해서 가서 수해 복구하는 게 맞느냐? 저는 차라리 그냥 필요하면 봉사 가시고 당에서 그냥 사진 찍어서 뭐 언론사 배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공지하면은 다 가거든요. 언론사, 방송사 가면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냐면 본인들이 어찌 보면 피해를 당하고 뭐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다 살림살이 내놨는데 그거를 생생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게 어찌 보면 여야를 통틀어서 이제 정치에 약간 관례상 돼 있고 예. 저도 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기자 방송국 대동해서 이렇게 수해 복구 가는 거는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말이기 때문에 징계 받을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을 찾아서 열심히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김성원 의원의 어떤 발언 논란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카드뉴스 논란 등 이게 크게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악재만 지금 제공하는 꼴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들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소 이제 온정주의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얼마 전 이준석 전 대표 당의 대표까지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징계를 내리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예. 이부망천이라고 하는 실언 이후로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을 분노케 만들었던 역대급 망언 실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당이 취할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가장 높게 엄중히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까지 나서서 성명을 냈던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저 자리에는 저런 발언으로 국민을 눈살 찌푸리게 했던 정치인이 있었지만 묵묵히 자기 일에 나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수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슬땀을 흘렸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하에 물이 침수돼 갖고 월요일에 저녁에 큰 비가 왔는데 어제 작업 현장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르기까지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빼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직접 가고 그 물을 퍼줬을 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계셨던 주민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이런 봉사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손들이 부족했을 때 기업의 사회공헌팀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회 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서 긴급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김성원 의원의 저 같은 발언으로 많은 애들이 빛이 발하게 됐던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기 위한 잘못된 일에 대한 일벌백계성 모습이 정당뿐 아니라 대통령실 어느 곳 하나 가리지 않고 이어질 때 국민들께서 등 돌린 민심이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무너진 건물 사진을 올리면서 쌓아 올리는 건 2년, 무너진 건 2주 이런 발언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연락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만난다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날 거였으면 진즉에 다른 지도부 등과의 만남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나서 모종의 대책을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SNS에 올렸던 상징은 쌓는데 2년이라는 건 본인이 대표 생활하면서 이렇게 당을 건실하게 만들어 왔는데 본인이 나간 뒤에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은 정확히 저 2년의 표현 속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쌓아올렸던 많은 개혁의 얘기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시절 저도 비상대책위원으로 한 1년 정도 당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게 누구 한 사람 개개인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렸던 혁신의 결과가 정권 교체라는 열매로 다가왔고 여기에서 정권 교체 이후로 당이 무너지는 것도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잘된 것에 대한 본인 공,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 탓,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지도자로 보냈던 모습답지 않다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지혜를 모으고 본인이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줬을 때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일 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할까요? 일단 뭐 전찰적인 문제점 제기하겠죠. 가처분 지금 내용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상 뭐 지금 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사퇴한 최고위원이 결의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사퇴한 권성동 직무대행이 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인이 결국은 6개월 후에 돌아오게 돼 있는데 못 돌아오게 됐다. 사실상 해임됐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뭐 주의 깊게 볼 부분은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윤핵관들은 어느 정도 뭐 공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비대위 넘어가는데 어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누가 뭐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문자 발언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바에 대해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제가 보기에 아마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7일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7일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인선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인력난에 놓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비대위가 예상했던 것처럼 출범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를 출범시켰지만 정확하게 이 비대위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비대위의 성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권을 부여받아서 당대표의 직을 대행하고 혁신을 이행하면서 뭔가 비상한 상황에 당을 이끌어주는 지도부를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기의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공백을 메워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조차 규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서 많은 좀 난관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얼마 전에 보여줬던 바로 이 김성원 의원의 발언처럼 사실
하나하나를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풀어가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을 때 자칫 이 비상대책위원회 발을 담궈서 같이 떠내려고 하는 배에 탑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금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구성원들도 예. 만약에 요청이 오거나 함께 힘을 합쳐달라는 그런 제안이 오게 됐을 경우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당 후사의 자세에 나서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좀 물러서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인선이 이루어지는 게 더 옳다고 보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김명민 대변인은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비대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언제까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공천권을 갖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대위에 참여하면 다음에 지도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기 이제 당대표 선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도부가 되든지 지도부가 안 된다면은 다음에 이제 당권 출마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이 본인 공천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어찌 보면 전당대회 준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년 1월 된다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냐. 지금도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해임된 게 맞냐 틀리냐 이제 그 견해들이 많거든요. 물론 가처분 결과에 따라 결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영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인선하는 경과가 같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만나서 풀면 돼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조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고 본인이 이제 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는 징계가 풀리니까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 장도 되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서로 정치적인 타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연락할 게 아니고 주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먼저 연락해서 그걸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이 그나마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비대위 인선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기도 뭐 1월달 정도 어느 정도 권한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1월 이후에 전당대회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조영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 발언 들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런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시행령 쿠데타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행령으로 입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규정을 지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에 따르지 않는 뭐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입법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국민을 향해서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으로 점철진 위법한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국민들도 상당할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법에 나와 있는 등에 대한 문구, 작구에 대한 해석으로 시행령의 검찰 수사권을 조금 더 폭넓게 규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해석을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법을 무리하게 처리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 자체의 정당성이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법안이 처리가 됐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세상에 빛을 바라보게 되지 못했을 법안일 텐데 이미 이 검찰 수사권에 대한 조정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 수사에 대한 내용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정 과정들이 이루어졌는데 무리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공백을 채우겠다는 명분으로 일단 시행령이 정리가 됐는데요.
민주당과의 갈등들이 이제 앞으로 첨예하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은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꼬여진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최종 합의를 통해서 다시금 재조정에 나서는 것, 국회의 시간들이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금 합의를 통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부는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권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법원을 판단하는 자리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행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이제 6대 범죄 있지 않았습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뭐 방위산업,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개는 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원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건 공적 범죄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뭐 부패 범죄로 연결시키고 원래 뭐 매수라든지 뭐 기부 행위 같은 건 선거 범죄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경제 범죄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라는 거에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희한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무부가 입법부 역할까지 하고 나선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2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 나기 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수사를 못한다 그러는데 권한쟁의 심판 아무 상관없어요. 재판 판결 나기 전에는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누가 수사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면 돼요. 검사만 수사합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대부분의 99% 이상의 대부분의 범죄들은 90% 이상, 뭐 90% 이상 정도는 대부분이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거든요. 뭐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권한쟁의 재판하는 거하고 법은 아니 행정부는 국회에서 입법한 거를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행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시행 못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같이 하는 거죠. 민정수석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총장 역할도 하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역할까지 하겠다. 그런 걸로 봅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시행령 개정안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을 살피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통과 이후 국내 여론들을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 정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정도로 그 절차상 과정의 미비점들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남아 있는 내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정치인들에 대한 방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 등에 대한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무리한 통과가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법무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충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의 영역들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극한적인 대립 상황으로 가게 되는 순간 결국 국정의 중요한 동력들이 또 상실될 수 있는 우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그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이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꼬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장관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난날 보여주지 못했던 잘못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진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마 2가지 정도 제가 보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법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2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국 신설 문제도 결국은 시행령을 통해서 한 거고 인사검증단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데 왜 인사검증단 하느냐 그 얘기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꼼수를 쓰는 겁니다. 법률가이면서 이걸 모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법률 우위에 중요하다는 건 굉장히 아는데 그거를 계속 꼼수를 쓰는 게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 앞으로 국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마 이 그 정치를 하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도 법을 못 만드니까 저렇게 꼼수로 계속 시행령으로 해가는구나. 결국 입법부를 무시하는 게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분명 한계에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어찌 보면 또 행안부라든지 지금 법무부 장관, 하필이면 윤석열 장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법치를 얘기하지만 결국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